두산 에너빌리티가 2배 오를 때 숨도 안 쉬고 미친 듯이 3배, 4배 오를 수 있는 주식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도 증권가에서 원전주를 볼 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만 보지 말고 앞으로 3배, 4배, 5배 오를 수 있는 진짜 수혜주를 찾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도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것 같아요. 원전주가 한동안 기대감만 있고 실제 수주가 안 나오면서 주도주 자리를 태양광에 내줬는데요. 지금 원전주 상황 어떤가요? 원전주 지금 상황부터 확인해 보면 일단 숫자를 좀 보면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 시공 경험이 가장 많은 건설사 중에 하나가 이제 대우건설인데, 대우건설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지금 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우건설 주가가요, 지난 4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올해 2026년 1월부터 640% 급등합니다. 4,000원, 5,000원짜리 있었던 대우건설이 수년간 횡보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면서 4월 15일에 장중 최고가인 29,000원까지 기록을 하는데요. 2008년 이후 지금 18년 만에 정말 최고치를 기록한 거고요. 지난해 4월 저점이 2025년 4월 저점이 얼마였냐면 2,940원인가 3,000원인가 그랬어요. 1년 만에 9배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4월 21일 녹화하는 날 보니까 11만 6천원대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요. 52주 저가 부근이 얼마였냐면 2만 원 부근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2만 원짜리가 거의 한 12만 원까지 올라오면 5배 이상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애널리스트 19명 전원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는 얼마냐? 12만 원이 평균입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기대감만 있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 지금은 실제 수주가 하나씩 현실화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판이 왜 달라졌는지 핵심 3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체코 쪽에서의 원전 수주가 실제가 된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체코 원전 계약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만 있었는데, 근데 지금 좀 달라졌죠. 한수원이 팀코리아하고 체코에 대한 계약을 작년 2025년 6월 달에 체결을 했고, 한전기술이 2025년 10월 달에도 계약을 완료했잖아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2025년 10월 달에 기자재 조달 계약을 완료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시공 담당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에 계약 체결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코바니,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대한 단가가 기존이 3조 8천억이었는데요. 30% 이상 상향된 5조 6천억 원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예상했었던 가격보다 더 좋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원전주는 실적도 좋다라고 하는 신호로 진행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수주 파이프라인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체코가 끝이 아니거든요. 팀코리아의 어떤 베트남 제2 원전 2기 수주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2028년이 되면 체코 원전도 두코바니 연계 수주 가능성이 크게 거론이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본의 대미투자 원전도 또 SMR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미투자 역시 원전 사업이 선정될 기대감까지 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커지고 있죠. 또 대미투자 특별법이 이제 6월 달에 시행이 될 건데요. 미국 중심의 원전 투자 기대감이 커지면서 특히 이제 원전이라든지 LNG 같은 에너지 인프라 핵심 투자로 지금 굉장히 크게 거론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미국이 원자력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원전 기업들의 수혜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뒤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3월 달에 가스터빈 7기 미국 빅텍 기업들로부터 수주했거든요. 또 국내에서 3기를 또 추가 수주합니다. 현재 가스터빈 수주 잔고가 19기까지 확대가 됐어요. 원전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전력 공급을 위한 가스터빈까지 지금 동시에 수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SMR 부분에서 역시 엑스에너지를 통해서 16기 규모의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2026년 올해 중으로 SMR 쪽에서의 전용 공장 착공에 대한 계획까지 있잖아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공장까지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현재
시장 전반적인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주는 이제 사실은 기대주가 아니라 실적주로 전환 중인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체코 수주는 실제가 됐고요. 베트남이라든지 또 미국 파이프라인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이라든지 SMR까지 동시에 지금 수주하고 있어서 성장 엔진 여러 개 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리는 좀 위험하고요. 신규 수주 확보 시점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핵심으로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성 파워텍 같은 중소형주도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전략도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합리적인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역대급 부동산 규제 속 매집 마련 막막하시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망고쌤의 명확한 대처법 무료 강의와 특급 전자책 3종 세트를 지금 무료로 드립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해 신규 수주 14.7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15조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수주 잔고는 쌓이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건가요?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수주가 당장 이익으로 안 잡히고 있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 사업은 원전의 주기기라든지 또는 가스 터빈 같은 것들인데, 이게 수주를 따냈다고 해서 그 다음 분기에 바로 이익이 뚝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체코의 두코바니 프로젝트만 해도 2025년, 2026년 집행이 본격화되면 2027년 이후에 실적 기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감소했고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95% 감소하는 기록을 나타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는 쌓이는데 현재 이익은 오히려 줄고 있잖아요. 주가는 결국 현재 이익과 미래 이익의 조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과도한 밸류에이션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 개선은 확실하지만 보다 큰 밸류에이션 축소로 주가 하락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12개월 선행 에비타 같은 경우에 64배입니다. 64배가 얼마나 큰 건지 좀 비교를 해드리면 GE의 버노바라든지 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같은 글로벌 원전이라든지 또는 가스터빈 기업들인데요. 멀티플을 몇 배 받고 있냐면 26배, 28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두산이 거의 2배 이상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 기대감이 그만큼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미래에셋 증권은 목표 주가 산정 기준 연도를 무려 언제까지 잡고 있냐면 2027년이 아니라요. 2034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4년 실적 기준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매겨야 하는 종목, 이게 얼마나 미래를 선반영한 주식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단기 성과급이 이익을 갉아먹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임원들의 장기 성과급이 주가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수록 성과급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데요. 2025년 3분기 이 비용만 한 200억 규모로 발생을 했어요. 4분기에도 주가가 3분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오를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깎아먹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번째 이유는 자회사들이 연결 실적에 대한 발목을 좀 잡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 단독으로만 보면 사실은 안 되고요. 두산 밥캡이라든지 두산 퓨어셀이 지금 자회사로 묶여 있거든요. 2025년 4분기 실적은 자회사 비용 영향을 통해서 컨센서스 하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체인 에너빌리티 부분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회사들 때문에 숫자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마지막은 글로벌 거시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들어서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발 어떤 관세 이슈, 또 미국하고 이란의 지정학적 긴장감, 이게 지금 코스피를 전체적으로 부분들이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서 좀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을 통해서
뭐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사실은 오늘 4월 21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11만 6천 원 부근까지 뭐 터치를 좀 했는데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하루에 뭐 적게는 2, 3%, 많게는 5, 6% 정도의 변동성을 두고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하고 주가 사이의 괴리는 결국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래는 정말 좋은데 그 미래를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먹어서 현재 이익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주 잔고가 실제 이익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2027년 이후가 되면 그제서야 뭐 주가하고 이익이 뭐 동행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중론이고요. 지금 이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정말 2년에서 3년 이상의 어떤 시기를 가져가는 게 맞는 접근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전주를 볼 때 두산에너빌리티처럼 가장 유명한 종목부터 떠올리는데 오히려 주가 탄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쪽이 따로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의 어떤 폭발력이라든지 탄력을 원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중소형 기자재 기업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이라든지 또 SMR 그리고 뭐 가스터빈 모두를 담당하는 섹터 안에서의 정말 최대 수혜주이지만 그만큼 시가총액이 크고 기대감이 지금은 충분히 반영이 된 그런 상태죠. 이미 약 70조 시총의 미래의 2034년의 실적까지 선반영된 종목에서 추가 폭발력을 기대하기란 정말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알겠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당장 여기서 2배, 뭐 3배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주가가 너무 무겁고 또 비싸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2배 오를 때 숨도 안 쉬고 미친 듯이 3배, 4배 오를 수 있는 주식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도 증권가에서 원전주를 볼 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만 보지 말고 앞으로 3배, 4배, 5배 오를 수 있는 진짜 수혜주를 찾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진짜 수혜주가 어디일까요? 바로 낙수 효과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중소형 기자재 또는 부품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짓는 데는 정말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든 또는 뭐 폴란드든 영국이든 큰 틀에서 조 단위의 수주를 따오면 그 밑단에서 핵심 밸브라든지 뭐 펌프, 계측 제어 설비 같은 부분들을 납품하는 중소형 기업들의 공장은 24시간 풀 가동합니다. 대형주들은 수주 소식이 나와도 시가총액이 워낙 커서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시가총액이 한 1,000억에서 5천억 정도 사이에 있는 중소형 기자재 기업들은 매출이 2배만 뛰어도 영업이익이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3배, 5배 폭증하죠. 실적이 찍히는 순간 주가가 그야말로 숨도 안 쉬고 미친 듯이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된다는 거죠. 원전 밸류체인에서 어떤 뭐 주기기라든지 원자로 뭐 터빈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하고요.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 같은 부분들은 한전기술, 또 정비라든지 운용 같은 경우에는 한전 KPS, 그리고 보조기기라든지 또는 어떤 기자재 쪽에서는 BHI라든지 계측기 쪽에서는 우리기술 같은 이런 식으로 역할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핵심은 기자재하고 설계 그리고 건설 밸류체인 전체에 걸쳐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종목만 집중 보유하면 개별 리스크에 취약해지기 때문에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섹터 수혜를 흡수하는 전략, 이게 2026년 원전 테마에서 가장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도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BHI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발전소 부품의 강자 기업이죠. 가스터빈에서 나오고 있는 열을 재활용해서 스팀을 만드는 배열회수 보일러라고 하는 분야에서 글로벌 1등 수준에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의 보조기기까지 다루는
복합 화력 원전의 어떤 쌍끌이 수혜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복합 화력 발전 투자가 지금 줄을 잇고 있는데요. 내년 매출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조 나올 거고요. 영업이익은 한 1,000억 넘게 나올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나올 거라고 하는 전망이 현재 좀 지배적이다 보니까 최근에 맥커리라든지 IBK 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14만 원까지 좀 높여 잡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의 핵심 보조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올해 4분기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은 물론 향후에 SMR 시장까지 먹거리가 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기술이 원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계측 제어 쪽에서의 시스템 전문 기업이거든요. 특히 SMR 쪽에서의 감시라든지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한 거의 유일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SMR 관련되어 있는 뉴스만 떴다 하면 가장 먼저 뜨겁게 좀 반응하고 실제 올해 초에 3,700원, 800원 정도 있었던 주가가 3개월 만에 3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700% 폭등했습니다. 결국 이 섹터에서 돈 버는 방법은 소문난 잔치에 뒤늦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잔치 뒤에서 밥을 퍼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잔치집 주인이라고 하면 BH하고 우리기술 같은 기업들은 그 잔치상에 음식을 납품하는 실력 있는 회사죠. 그리고 지금 그 납품 물량이 역대급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원전 건설주는 어떻게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자재 기업과 건설주, 투자 접근법이 달라야 할까요? 최근 3개월 동안 건설주들을 주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 GS건설은 한 130% 상승했습니다.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 100% 상승했고 현대건설도 거의 100% 가까운 90% 상승하고요. 단순하게 주가 반등 차원이 아니라 건설업 전반에 대한 리레이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니까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대미 원전 투자로 인해서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 2,000억 달러 정도가 원전에 투입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확산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이란 종전 기대감을 통해서 중동 쪽에서의 플랜트 경험이 풍부한 DLENC라든지 또 삼성 E&A가 직접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건설업은 국내 주택 경기 흐름이 굉장히 좌지우지됐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경기 민간 업종으로 사실은 인식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좌우하는 핵심 변수 자체가 해외 수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업종의 DNA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요. 올해 원전 수주 목표를 4조 원 넘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팰리세이드 SMR 착공부터 불가리아 대형 원전까지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향후 수주 파이프라인을 무려 40조 원까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목표 주가를 2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잡고 있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4월 18일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떴어요. 불가리아 정부가요. 그 현대건설에 공사비 고정을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용 상승 리스크를 건설사 너네가 떠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말하는 40조 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확정된 계약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따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모거든요. 확정 수주하고 혼돈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재조하고 투자접근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익인식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재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또는 BHI는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바로 매출이 잡히는 거잖아요. 반면에 건설사는 원가율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원전 목표 마진은 사업의 구도 관계없이 어떤 매출 총이익의 10% 초중반이라고 하는 게 증권가 분석인데 그러니까 건설사는 10에서 15%의 마진을 따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반면에 수주잔고 규모가 수십조면 거기서 나오는 절대적인 이익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있죠. 하지만 기자재 기업은
매출 성장 자체가 훨씬 직접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라는 이 이익 인식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를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가를 움직이는 이벤트가 다릅니다. 기자재 기업 주가는 실적 발표라든지 수주 공시가 핵심 트리거인데요. 분기 실적이 잘 나왔냐, 못 나왔냐, 이게 바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잖아요. 근데 건설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주라든지 착공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원전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요. 착공 시점부터 비로소 현대건설의 원전 사업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주는 착공에 대한 부분들, EPC에 대한 계약, 그리고 본 계약, 이런 이벤트 하나하나가 주가를 계단식으로 올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복합 사업 구조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재 기업은 원전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원전 외에도 국내 주택 사업이라든지 뭐 해외 플랜트, 그리고 이제 토목 같은 복합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단기적으로 2025년 보수적인 어떤 실적 가이던스하고 또 파트너사의 어떤 자회사 리스크 이슈까지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직선형 추세 상승보다는 대형 어떤 수주라든지 또 착공 뉴스 같은 이런 실적이 확인될 때마다 사실은 위아래의 변동폭이 큰 계단형 내지는 상승형 어떤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은 원전 모멘텀이 약해지는 타이밍에 주택 부분의 실적이 사실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자재 기업의 투자 원칙은 분기 실적을 꼼꼼히 보되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인식되는 타이밍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보유 전략에 맞고요. 건설주의 투자 전략은 좀 다릅니다. 원전 테마라든지 뭐 이란 재건 같은 1년에서 2년 이상 지속되는 중장기 테마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활용한 어떤 분할 매수 전략이 현실적이고요. 전체 포트폴리오 대비해서 건설주에 대한 비중은 한 10% 또는 15% 내외로 유지하는 게 좀 안전하죠. 그리고 핵심 이벤트인 SMR 착공이라든지 또는 불가리아 쪽에서의 EPC에 대한 본계약, 그리고 팀코리아의 어떤 수주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주가가 계단식으로 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 흐름을 관리하는 전략이 굉장히 까다롭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전망은 어떤가요? 지금 알트코인 투자자분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4년 4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공포 탐욕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11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전례 없는 극도의 공포 구간이 지금 며칠간 이어지고 있냐면 46일 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달러 수준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7%로 여전히 비트코인 시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한 7만 5천 달러 부근,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3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CMC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지금 0에 가까우면 사실은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거고 100에 가까우면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장인데 현재는 34로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비트코인 시즌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체력 자체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호가창 깊이는 2025년 9월에 1억 8천만에서 2억 6천만 달러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1억 3천만 달러 아래로 줄었고요. 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대금도 지난 1월부터 3월 달까지 하루에 40억 달러 이상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4월 달 첫째 주만 보면 33억 달러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의 어떤 일평균 거래 대금도 사실은 절반 수준까지 많이 줄었거든요. 2026년 상반기 비트코인의 낙수 효과는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비트코인 오르면 알트가 따라가고 또 오른다라고 하는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고요. 과거와 달리 비트코인의 낙수 효과는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또 시장에 3천만 개가 넘는 알트코인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금이 분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금의 흐름을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요. 자산가들의 투자 현황 쪽에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한 80% 넘게, 이더리움도 한 80% 넘게, XRP도 75% 가까이. 그러니까 상위 세 종목 중심의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 뒤를 잇고 있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요, 50% 아래, 한 46%가량 뒤를 잇고 있죠.
큰손들은 이미 대형 자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선명해지는 얘기죠. 그렇다면 알트코인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주목하는 어떤 기술적인 신호라든지 구조적인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호를 한 세 가지의 반등 포인트 뭐가 있는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강세 다이버전스인 것 같아요. 옵티미즘이라든지 아니면 아발란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을 보게 되면 가격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조 지표인 RSI는 오히려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이건 하락세가 끝나고 추세가 위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기관들의 거침없는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73%가요. 올해 암호화폐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제로 지난 4월 6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약 한 4억 7천만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뭉칫돈이 쏟아져 들어왔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판을 뒤집을 어떤 규제에 대한 명확성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가장 까다로운 증권이 아니라 지금 상품으로 인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들이 훨씬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리거든요.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서 14만 달러, 15만 달러까지 치솟을 거라고 하는 분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알트코인 전망 시나리오는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서 잠시 몸을 굽히고 있는 도약하려고 하는 도약판과 같다라는 국면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에 대한 어떤 토큰화라든지 디파이 쪽에서의 발전을 통해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또 건전한 토크노믹스를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그리고 미술품 같은 실물 기반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한 RWA 시장이 올해 2026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보다 최대 5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는 알트코인 어떤 시즌 직전의 압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먼저 안정권에 진입한 뒤에 자금이 이더리움, 그 다음에 알트, 그 다음에 중소형 알트 순으로 로테이션 되는 패턴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지금은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을 선별해 두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선을 지키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 코인 시장 어디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중동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한지부터 좀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 가격은 중동 갈등이 고조가 됐었던 시기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6만 8천 달러까지 밀렸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대한 협의가 발표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5% 급등해서요 7만 2천 달러 부근까지 갔습니다. 시장에서 이를 두고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CF 벤치마크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암호화폐 시장이 24시간 거래되는 특성상 지정학적 이벤트를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라고 설명했고, 이번 반등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한 단기 반응 성격이 강하다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정말 어떤 실제적인 중동에서의 평화 정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중론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적인 긴장은 여전히 높고, 또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한 정황도 전해지고 있고, 거기에 국제 유가의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IEA 쪽에서 전략 비축류 방출까지 결정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질문해 주신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비트코인이 한 6만 6천 달러 지지선 그리고 8만 달러의 저항선, 요 핵심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6만 6천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6만 2천 달러 부근까지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고, 비트코인이 올해 6만에서 9만 3천 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앞서 저항 가격이었던 8만 달러 부근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회복세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밑에 66,000달러를 하회한다라고 하면 62,000달러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중동 리스크가 현재 수준에서 지속된다라고 하면 66,000달러 선이 1차 바닥이고, 상황이 더 악화돼서 호르무즈 봉쇄의 장기와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62,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은 현재 두 가지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첫 번째가 차익 실현 압력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66,000달러 선까지 추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트래티지발 어떤 대규모 매수하고 ETF 쪽에서의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 약세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8만 달러대를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 좀 주목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서 2026년 잠시 쉬어가는 해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서요. 62,000에서 8만 달러 구간에서 어떤 지지대가 형성될 거다라고 보고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동 리스크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7만 달러 선은 스트래티지하고 어떤 블랙록이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리스크가 더 고조된다라고 하면 6만에서 6만 2천 달러까지 최고의 방어선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휴전이 완전히 타결된다라고 하면 8만 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8만 5천 달러까지 빠르게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시장은 공포로 떠난 어떤 개인의 자리를 기관이 채우고 있거든요. 방향은 결국에 위로 향하지만 속도는 지정학 변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TCC의 토큰화 서비스, 교보생명의 국채 결제 프로젝트까지 전통 금융위 리플을 본격적으로 품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XRP 가격에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선 이제 교보생명 건부터 좀 볼게요. 이제 교보생명이 리플하고 손잡고 국채 거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실험에 나섰는데요. 지금 이제 국채를 거래하면 지금 현재는 시스템상 여기저기 흩어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48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걸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하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번 달부터 실제 테스트에 들어갔는데요. 리플 입장에서 한국 보험사하고 맺은 첫 파트너십이자 아시아 시장으로서의 어떤 인프라를 넓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미국 예탁결제원, 그러니까 DTCC 소식인데 정말 큰 게 하나 터졌습니다. 이 DTCC의 자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덕분에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국채는 물론이고 주요 주식들까지 ETF에 대한 것까지 지금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산이 모이는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실물 자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사실은 핵심 연결고리는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리플이 인수한 리플 프라임의 행보. 두 번째는 DTCC가 인수한 세컨러시라고 하는 기술 기업. 첫 번째, 그 리플 프라임이라고 하는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리플 프라임이 현재 최대 결제 기관인 DTCC의 정식 회원사가 된 게 사실은 신의 한 수였어요. 이 덕분에 연간 수조 달러가 오가고 있는 미국의 국제시장 바로 옆에 붙어서 리플의 기술과 달러 코인을 딱 자리 잡게 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리플이 월가 형님들의 핵심 거래 인프라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연결고리가 DTCC에 인수했던 그 세컨러시라고 하는 이런 기술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다양한 블록체인 위에서 증권을 토큰으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DTCC의 어떤 디지털 자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세컨러시가 지원하고 있는 네트워크 중에서 일부가 리플의 시스템하고 지금 호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DTCC가 고속도로를 깔잖아요. 그러면 리플의 기술이 그 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 가격에는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기관 채택이라든지 XRP 가격은 뭐 자동 연결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 리플의 기술에서 사실 XRP는 자금을 옮길 때마다 쓰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사고 팔기 때문에 거래 한 번 했다고 해서 주식처럼 가격이 곧장 위로 치솟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 사실은 이야기는 좀 달라지죠. 가격을 밀어 올리는 진짜 통로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통로냐면 첫 번째 통로가 네트워크 효과예요. 리플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 쪽에서의 수수료가 쓰이고 서로 다른 자산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루에 수조 달러를 주무르고 있는 DTCC 같은 이 거물이 이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게 되면 SRP를 쓰려고 하는 수요가 폭발할 거고 가치가 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논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래가 늘어날수록 XRP가 귀해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진짜 통로 두 번째가 리플표 어떤 달러 코인, 그러니까 RLUSD의 활약인 것 같아요. 이번 파트너십으로 국채를 사고 팔 때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결제 수단으로 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RLUSD가 단순 코인 시장을 넘어서요, 대형 금융기관의 진짜 돈처럼 믿고 쓰는 핵심 결제 도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커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월가 형님들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코인 시장은 원래 실제 성적보다 앞으로 진짜 잘 되겠는데 라고 하는 믿음에 먼저 반응하거든요. 이미 100곳이 넘는 금융기관들이 리플 기술을 채택한 상태고요. 특히 작년 말에 시타텔 같은 월가의 거물급 투자사들이 리플에 엄청난 자금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냄새 잘 맞는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리플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가장 궁금하실 XRP의 가격 전망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테코피디아 같은 경우에 2026년 한 4달러 부근까지 3.9달러까지 갈 수 있고, 최대 많이 갈 경우에는 8.6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봤으니까요. 또 코인 로어도 3.1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코인 코덱스는 올 상반기 평균을 한 1.3달러에서 1.6달러 정도로 잡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접근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사실은 상승세가 기대가 되긴 하지만 분석 기관마다 목표치 차이가 많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목표치 차이가 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이 글로벌 결제망으로 주목받으면서 각국 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XRP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지정학적 긴장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시나요? XRP가 왜 글로벌 결제망에서 주목을 받냐면 지금 현재 그 국제 송금 시스템은 돈이 국경을 넘는데 보통 한 2일에서 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당 수수료도 10달러에서 많게는 50달러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근데 반면에 XRP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태국의 공급업체로 돈을 보낼 때 달러를 XRP로 바꾸고요, 순식간에 전송한 다음에 태국 바트로 바꿔주는 과정이 단 하나의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요, 시간은 길어야 5초입니다. 또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일어나죠. 수수료는 더 충격적입니다. 건당 수수료는 0.0002달러예요. 그러니까 1원도 안 되는 0.3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스위프트가 연간 150조 달러를 처리하는데 이 중에서 단 1%만 XRP 레저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1조 5천 달러 규모거든요. 거래 수수료 엄청납니다. 리플이 노리는 게 바로 이 시장이거든요.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리플은 이제 코인 회사를 넘어서 거대한 금융 플랫폼으로 완전히 체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의 지니어스 법이죠. 이 법으로 미국 기관들이 리플의 어떤 인프라를 쓸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리플의 달러 코인인 이미 비자 결제망이라든지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지만, 한국이라든지 일본 당국도 뭐 아시아 송금에 있어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런칭을 좀 돕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전개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놀라운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놀라운 건 리플의 광폭 인수합병이에요. 작년 한 해만 어떤 히든로드 같은 굵직한 금융사들을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3조 7천억 정도 되는 그런 돈으로 사들였으니까요. 덕분에 기업들이 자금 관리부터 결제까지 리플 시스템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기관용 원스톱 금융 인프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럼 XRP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무기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핵심은 XRP가 달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는 중립적인 통로가 되려 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리플 CEO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중립성이거든요. 미국 달러도 중국의 위화나도 믿기 힘든 상황에서 어느 나라 소유도 아닌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주고받고 거래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국가 간의 갈등이라든지 제재 때문에 달러를 쓰기 힘든 곳에선 이미 코인이 비상 탈출구처럼 쓰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냉정한 현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이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표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은 어떻게 보면 기대 섞인 추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국제결제은행 같은 공식기관에서 리플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없으니까요. XRP가 당장 달러 패권에 주목을 날리기는 어렵겠지만 달러를 쓰기 껄끄러운 뭐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아주 유용한 제3의 길이 될 가능성은 전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XRP는 단순 코인이 아닙니다. 150조 달러라고 하는 글로벌 결제 시장을 노리는 인프라의 프로젝트죠. 지정학적 긴장감이 심화될수록 중립적인 결제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요. 하지만 그게 곧바로 달러를 무너뜨린다거나 또는 XRP의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가격보다 구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규제 장착이라든지 기관 쪽에서의 채택이라든지 그리고 실사용량의 어떤 증가라든지 이런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진짜 재평가는 충분히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황이 굉장히 안 좋지만 이런 시황에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또 섹터를 나눠서 섹터 안에서 지금 이 섹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전략까지 또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 좀 드리고 특히 암호화폐 시장도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한 2시간 20분 정도 넘게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마다 펼쳐지는데요. 이 시간 유튜브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저희 경제원 탭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비공개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하고 공부하셔서 돈 많이 버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